지금요, 제가 뭐 앞으로 집 어디 쪽 방향으로 좀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요. 앞으로 시장은요, 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진보만 들어오면요, 통제를 더 심하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 불법 투기 탈세 이전한데 이건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불법 탈세 이전 안 된대 여기에서 서로 신고하도록 해놨어요. 그 신고하면은 최대 포상금이 40억이랍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허위 계약 등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는데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공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세액이 추징될 때 탈루 세액에 따라 40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요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라는 거 요거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 센터 요것도 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탈세 행위 요거는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다 지금 정권과 과거의 좌파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법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좀 걸러내고 불법에 대해서는 잡아내야죠. 근데 왜 이 좌파 정부만 들어오면 이렇게 될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탈세행위 하면은 5천만 원의 세액이 추징되면은 40억의 포상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그냥 다 낙인을 찍고 일단은 규제와 통제라는 법을 만든 거잖아요. 이 법이라는 거는 그 법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규제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지키기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은 문제를 삼겠다라는 이런 프레임들을 계속 씌워가지고 뭔가 통제를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 조회수가 10만 조회수 저는 10만 넘거든요. 평균이 조회수가 넘으면은 이런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카카오에서 틱톡 등에서 징벌적 범칙금들을 내게 하겠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냐. 만약에 요거에서 한번 적발이 됐는데 몇 번 더 그랬다 그러면 최대 10억까지. 근데 이게 시행이 되냐? 7월부터 시행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 구독자가 10만이 이상이거나 최대 3개월 월 평균 10만 조회수를 넘기는 경우에 규제 대상으로 본대요. 저도 규제 대상인 거예요. 저는 10만 넘지 않지만은 월 평균 조회수가 10만 넘거든요. 저도 한 15만에서 20만 되거든요. 그러면 규제 대상으로 한대요. 저도 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 채널에서 허위 저작 정보를 이거는 누가 기준을 정한지는 모르겠어요. 고의로 퍼뜨린 경우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도 허위 조작 이런 것들 잘 관리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이버, 카카오, 구글, 틱톡인 거예요. 이제 통제를 계속 받겠죠. 이렇게 계속 받고 요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요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광고시장 감시센터, 교란행위 신고센터, 탈세 신고센터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또 더해가지고 부동산판 금강원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시행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시행한대요. 그리고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정보 들여다보고요. 조사하는 게 아니라 조사했으니 벌을 못 줬네. 언제? 문재인 정부 때 수사로 가겠다. 그래서 이 수사 기관을 별도로 두고 부동산원에서 경찰처럼 하겠다.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정부 실패를 하지 않겠다. 의지죠. 부동산 경찰. 부동산 감독원에서 만들고 투기 뿌리 뽑고 사생활 감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이 법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상임위원회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그다음에 이제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대통령 제가받아서 공포하고 법률 시행하거든요. 완전 초기 단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 신문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을 투기행위에 만연돼 있는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이런 부분들을 주거 안정에 심각하게 저하고 지금 부동산 불법행위나 부동산 행위 투기행위라고 프레임을 씌우네요. 불법행위는 없애버려야죠. 근데 투기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해서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하나의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다양한 법률 위반성이 혼재되어 있는데 부동산 감독원이 단속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관리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계약, 과세, 등기, 금융자료 등을 교차 검증해서 조사, 수사, 중복, 공백 방지
이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니까 국무총리 소속 아래에서 컨트롤 타워를 내고 이제 조사, 수사 업무, 기획, 총괄 조정하겠다. 그런 거죠. 교란 행위를 없애버리겠다. 부동산 감독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하고 거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은 통제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 부동산의 차이는 뭘까? 공통점은 뭘까? 북한은요, 생활 감시를 하잖아요. 사람을 감시를 하고 감시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북한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통제를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자본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통제 대상이 북한은 생활 감시잖아요. 북한은 사상과 물리적 이동,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감시를 하잖아요. 20명씩 40명 묶어가지고. 근데 부동산원의 감시는요, 자금 출처, 그다음에 거래 내역, 토지 소유 현황을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수단을 어떤 걸 쓰냐면 국가 보위성을 이제 이용을 하고 인민반이라고 20명 40명씩 모아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로 감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금 조달 계획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수집해 가지고 이제 감시를 하죠. 그다음에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로 이제 통제를 하는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요, 이러한 통제의 명분과 목적이 뭐냐면요, 정권을 수호하고 체제 전복을 방지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부동산의 저는 감시는요,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 근절을 하고 조세의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명분 아래서 부동산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 북한은 신체의 자유 박탈, 정치 수용소 이런 데 가죠.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의 감시는 세무조사, 가산세 폭탄, 대출금 즉시 회수 이런 걸로 자본을 통제합니다. 저는 사람을 통제하는 거와 자본을 통제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통제라는 공통점은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집값이 급하게 오르는 거 싫고요. 그리고 거래가 자유롭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뭐 빡세고 힘들고 어렵죠.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들, 그 태도들. 이 차이가 긍정적으로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긍정까지도 침몰시키느냐, 그 삶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는 자산의 단단함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 기적이 전혀 없고 암울해 보인다라는 시각과, 하지만 암울함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과 똑같은 환경이라도 전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자산이 단단해지려면요, 어떤 시장의 상황에도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금리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는데 말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져서 여기까지 좀 하고요.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두 차례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그 오르면은 이제 대출에 비상이 걸린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오르긴 올릴 거예요. 두 번 올린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주담대 이제가 거의 8%까지 간다 얘기를 하지만은 한은에서도 함부로 못 올릴 겁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연준 의장이 이제 케빈 워시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바뀌고 5월 20일 날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전에 연준의 금리도 동결을 시켰고, 한은도 지금은 당분간은 필요할 때 올리지 동결을 계속 시킬 겁니다. 한은 같은 경우는 물가가 그리고 환율이 불안하니까는 불안한 부분에 따라서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 열어두겠죠. 그리고 대출금리도 이제 들썩거릴 수 있겠죠. 근데 금리 인상을 현실화하면요, 주담대 금리 상단이 8%까지 뭐 나올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원화 약세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수단은 될 수 있는데, 이미 약해진 내수, 취약 차주 등 뭐 이런 사람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이제 연끌을 했던 사람들, 근데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들,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위험한 사람은 지금 B2가 신용대출 증가액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거의 증가액 자체가 주담대에 거의 100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금리를 만약에 빠르게 올리거나 급하게 올리면요, 제일 먼저 꼬꾸라지는 거 주식입니다. 변동성이 되게 큰. 그래서 아마 쉽게 한은에서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은 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자료는 준비했었는데 한은에서 보면은 2월의 전망은 동결이었는데 5월 이후의 전망은 두 단계 올리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데 0.25, 0.25 두 단계 올리는 게 유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흔들리는데 큰일 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